태국 공군 RTAF 차기 경공격기로 카이 FA-50을 선정하다.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FA-50에 관한 해외 소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헤드라인부터 뽑아볼까요? 태국 왕립공군 RTAF는 지난 2010년 2월 20일에 발표한 백서에서 대한민국 카이가 만든 FA-50을 차기 경공격기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그에 따른 예산까지 배정했다고 해외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com이 전했습니다. 태국 공군 백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사용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훈련기 겸 공격기인 체코의 L-39 전투기를 2022년에 전부 퇴역시키고 새로운 기체로서 대한민국에 FA-50을 도입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때마침 최근 FA-50은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디펜스뉴스.com의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50 관련 부분인 전반부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태국 공군은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할 물품 목록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수송기, 항공수색 및 구조 헬리콥터, 경전투기 등이 목록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 공군은 2월 20일 발표한 백서에서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인 우선순위가 되기는 하겠지만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구형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국 공군의 중요한 조달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록히드 마틴이 만든 C-130H 헤라클레스 수송기 부대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를 대체하는 항공기는 태국 공군이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링크-T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태국 왕립공군은 또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T-50TH 전투임문 훈련기도 2대 더 추가로 인수할 계획이다. 태국은 12대의 T-50TH를 주문했으며 2022년까지 2대의 T-50TH를 추가로 조달하는 프로그램에 7,750만 달러, 한화 938억을 배정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훈련기 T-50에 어떤 군비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FA-50 또는 TA-50으로 구분되는 경공격기 변형 형태를 개발해냈을 뿐만 아니라 태국 공군이 요구하는 경공격기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T-50TH는 체코에서 만들어진 에어로 보도코디 L-39 훈련기를 대체하여 태국의 차기 경공격기로 채택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T-50TH는 이미 태국 공군에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태국 공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용해온 체코 L-39 훈련기 겸 경공격기를 대한민국의 카이가 만드는 T-50의 경공격기 버전인 FA-50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체코의 L-39는 2022년에 퇴역할 예정이다. 교체 작업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8대 FA-50 전투기를 도입하고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추가로 4대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하는 2단계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FA-50 조달 1단계 과정에는 1억 4,300만 달러, 한화 약 1,73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2020년 2월 23일 디펜스뉴스.com에 게재된 대한민국 카이의 FA-50에 관한 기사를 해석해보았습니다. 생산 첫 해부터 지금까지 도합 200대 이상을 생산해냈고 생산 예정인 기체까지 생각하면 250대라는 생산 숫자에 도달한 고등훈련기 T-50과 그 경전투기 버전의 FA-50을 보고 있으면 FA-50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던 록히드 마틴도 미처 이 정도까지의 성공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국내 자료를 찾아보면 국내에서도 많은 수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T-50과 그 공격기 버전인 FA-50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란듯이 FA-50은
여러 나라의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TX 훈련기 사업까지 성공했더라면 그야말로 대박을 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A-50에 개선해야 할 단점들도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항속거리의 부족과 대공 공격 능력의 부재입니다. 항속거리의 부족 문제는 보조 연료 탱크와 공중 급유 능력을 추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대공 공격 능력의 향상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면 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투자 금액은 2천억 원 정도인데 반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은 400억 내외에 불과하다고 하죠. 즉, 공군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공군은 현재 F-35 도입과 KF-16을 F-16B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FA-50 업그레이드는 당분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FA-50의 최근 중요한 두 가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표적 식별 장비인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한 것입니다. 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는 F-15K에도 장착된 장비로 목표물을 정밀하게 포착하고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위한 고화질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즉, FA-50이 F-15K급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먼 거리에서도 작은 전술 목표물을 감지, 식별, 자동 추적 및 레이저로 지정하며 비디오 링크 기능을 갖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을 그대로 지상군에 전송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FA-50의 중요한 두 번째 업그레이드와 연계가 되는데요. 바로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몇 단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16 성능 개량 사업에 FA-50도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인 링크 16은 적군 탐지, 공격 목표 지정, 교전, 통제 명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해 임무 성공률 향상을 돕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마치 전장을 360도로 볼 수 있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FA-50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로 수집된 모든 자료들은 전술 데이터 링크 16을 통해 모든 아군 전력에게 암호화되어 전송되게 됩니다. 이번 전술 데이터 링크 16 업그레이드에는 FA-50 전투기 이외에도 F-15K, E-737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이지스함, KDX-3급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전술 데이터 링크 16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되면 효율적인 연합 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해져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F-X에 통합될 미디어 대공 미사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링크를 통해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비역 해군 장교이신 한 시청자의 언급에 따르면 미 해군의 경우 공중 플랫폼에서 발사된 중장거리 유도 미사일을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에 데이터 링크를 통해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도 역시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만약이라는 가정의 수준이기는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티어 미사일을 통해 공대공 미사일 제조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이 미사일 역시 링크 16을 통해 유도가 가능할 것이고, 혹시라도 링크 16이 설치된 FA-50에 이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된다면 A사 레이더가 없어도 장거리 공중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그때쯤이면 KF-X 개발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FA-50용의 저가 버전 A사 레이더가 등장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요. 한 가지 더 첨부하면 현재 FA-50에 설치되어 있는 이스라엘제 엘타 ELM-2032 기계식 레이더도 KF-16급 성능으로 동급 레이더 중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60km 밖의 적기 탐지가 가능하고
40km 밖의 적기에 대한 중거리 공대공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이 월간 디펜스 안승범 기자의 의견입니다. 이번 태국 공군이 FA-50 조달 계획 발표에 따른 한화 1,730억대에 이르는 예산액을 1차 조달분인 8대에 대하여 이미 배정해 놓았다는 사실은 계약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다니며 링크 16을 통해 E-737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및 KDX-3급 이지스함과 도움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로키드 마틴의 표적 식별 장치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타겟팅 포드를 통해 F-15K급의 정밀 타격 능력을 선보이게 될 FA-50은 더 한층 매운 작은 고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레이더 성능 개선과 항속거리의 향상, 그리고 중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의 확보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F-22와 35가 당분간 계속 소위 짱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도전자가 좀 오긴 오나 봐요. 시기상조 아닙니까? 원래 무기 세계에 저는 누차 강조한 게 있죠. 항상 도전과 응전. 108대를 격추할 때까지 F-22는 한 대도 격추가 안 됐다. 또 241대를 격추하는 동안 2대가 격추됐다. 뭐 이런 정도 이제 기록을, 신화적인 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뭐 공중전, 제공 전투기에 있어서는 거의 아직까지는 거의 끝판왕 수준이다. 자, 그럼 이제 도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이게 이제 바로 잠깐 좀 전에 언급했던 수호이 57입니다.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쓸데없는 반사면이 적어지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 선회 성능을 높인다거나 이착륙 때 이제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또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역시 가장 진보적인 어떤 기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300km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가 있어요. 수호이 57은 아직 본격적인 실전 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빈자의 스텔스기라고 그럴까요? 이 돈이 없는 러시아가 전투기가 속된 말로 지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기경보기 어떤 지원도 받아야 되고, 어떤 지상 레이더 기지 지원도 받고, 인공위성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요즘 이제 뭐 소위 네트워크전이라고 그러는데, 정보교환한다고 그러면서 협조 체제 하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 본다면 수호이 57이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죠. 이거 붙어본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저 스텔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줄여가지고 적외선 탐지 장비에 탐지 안 되게 하는 것도 스텔스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눈에도 잘 탐지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작게 발견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이제 스텔스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이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이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수-57 아까 뒤에 보면 엔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사진. 이게 겉으로 보면 보기에는 뭐가 포스 있어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이 스텔스 성능이 있어서는 깎아먹는 요소다. 지금 수-57 사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엔진입니다. 스텔스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엔진열을 적게 노출시켜서 적외선 탐지 장비에 탐지가 안 되도록, 잘 안 되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신형 엔진이 아니고 원래 수호이 27 플랭커 전투기가 쓰던 AL-41 F1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상태로는 이 스텔스 성능을 갉아먹는 그런 엔진을 쓰고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호이 57의 지금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원래 수호이 57은 세턴의 이지델리아 30이라는 엔진을 개발해서 장착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24,000파운드의 추력을 갖출 예정인데, 근데 이게 개발이 좀 지연되면서 2025년에야 실전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엔진, 그 수호이 57이 쓰던 엔진을 쓰다 보니까 스텔스 성능도 떨어뜨리고 또 추력도 약해요. 추력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호이 57이 아직 본격적으로 많은 대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엔진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서방 쪽의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 러시아 공군에서 160대가량의 수호이 57을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초도 양산부는 1, 2개 비행대대인 뭐 18대, 24대
뭐 그 정도만 계약을 한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엔진, 이 신형 엔진이 제대로 개발된 뒤에 수호 입질이 본격 양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러시아도 당연히 이렇게 가성비 좋은 걸 만들었으면 미국은 어차피 20위는 스스로 단종시키면서 예, 그 한정판화했으니까 그러면 수출 승부지 가능성 있는 뭐 그런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기.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미국계 스텔스기라는 점 때문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만이 지금 F-35를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 외의 나라를 상대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F-35와 대적할 만한 현대적 공중 제압기로서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다. 예, 그래서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고요. 아니 터키? 터키가 57에? 아니 터키는 이 서방 이쪽으로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도 네, 그렇고. 그렇고 미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웠죠. 네, 근데 근데 왜- 요새 아주 정말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터키가 러시아 무기, 신형 무기를 하나 도입했는데 그게 뭐냐면 S-400이라고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그런 네.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이 터키가 S-400 구입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했죠. 야, 너네 S-400 구입하면 우리 F-35 원래 터키도 F-35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했던 국가예요. 그래서 네. F-35를 도입하게 됐는데 F-35 안 팔아. 막 이렇게 엄청 압박을 했는데도 도입을 한 거예요. 미국의 최근에 반대를 무릅쓰고 무릎을 도입을 쓰고 했어요. S-400을 실제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예민하냐면 S-400 그 미사일 레이더는 미국의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되는 거죠. S-400의 봤더니 걸리네 이러면 이거 진짜 이거. S-400의 주 타겟 중에 하나가 F-35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터키는 격추할 수 있다는 S-400과 그 대상인 F-35를 같이 한 나라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방방 뜰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F-35가 실제로 터키 넘어갈 경우 F-35 기밀 정보도 러시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을 하기 때문에 그 러시아 미사일 S-400을 도입한 터키에 대해서 더 이상 나토의 F-35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공군력이 이제 아까 미국 친미국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F4 팬텀, F5, F16 이런 미국제 전투기들을 주력기로 썼는데 F4나 5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형 전투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추락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제 F16이 주력 전투기인데 F16도 70년대부터 생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래돼서 이 터키 공군 입장에서는 신형 전투기 구입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때다, 때는 이때다 해서 이제 러시아가 야 그래 너네 우리 이제 S-400도 사줬으니까 큰 맘 먹고 이거 우리 스텔스기 원래 안 파는 건데 수호 요십실도 너네들한테 팔게 뭐 이런 얘기들 입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랑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군요. 러시아가 전방위로. 근데 또 아니 우리 공군이 실시한 3차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FX3에도 관심을 보였다. 러시아가. 이제 한국 쪽도 이렇게 좀 네. 노크를 하나 보죠. 2011년 7월에 네. 이제 제작사 수호이가 대한민국의 3차 FX 사업에 참여 의사를 이제 내비쳤었어요. 그래서 후보 기적이 될 뻔했는데 2012년 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방사청 주관의 사업 설명회에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호이가.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사업 철회를 하게 된 거고요. 공식적으로 이유는 뭐였대요? 일단 직접적인 이유로는 네. 그 해당 기한까지 러시아 정부의 수출 승인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제 러시아 무역 대표가 밝혔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의 이제 대규모 군수 조달 뭐 10억 달러 이상 이런 게 미국 아닌 나라들은 사실상 들러리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나라 군수 업체들이 좀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그냥 비딩하려면 이거 그냥 뭐 들러리 그렇죠. 이렇게 뭐 구색 뭐 이런 거에 그럴 수 뭐 있다. 한 나라만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짐작이 되고 사실 2000년대 초에 그 FX 1차 사업에서도 러시아제가 탈락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1차 FX 사업, 그리고 F-15K가 들여와 있는 그 사업에 유럽제 전투기뿐, 라팔 뭐 이런 거 외에도 러시아 소위 30보다 한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포기를 했고 공격 헬기 사업도 러시아가
한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발을 뺐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주력 전투기 경우는 우리가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럽제에도 사실은 전투기는 못 들어오고 있죠. 네. 하물며 러시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전투기가 들어오려면 거기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도 중요한데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러시아는 기본 핸디캡이 있죠. 그리고 힘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기껏 들어와 있는 것들이 불곰 사업이라고 그래서 러시아 경협차관 상한용으로 뭐 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산불 진화용으로 지금 몇십 대 들어와 있는 거. 뭐 그다음에 공군에서 이제 탐색 구조용으로 쓰고 있는 일부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육군의 이제 전차 일부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러시아 무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불곰 사업 들어온 거 말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저는 그걸 판단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다 들어와 막 이렇게 막 도전자가 질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F-22, F-35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호이 57 이거 뭐 단독 후보 아니잖아요. 도전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뭐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이죠. 중국에. 예. 중국의 이제 우리가 5세대 스텔스기로 분류하는 게 젠 20이라고 있는데요. 중국이 사실은 스텔스기를 두 종을 동시에 개발해 왔어요. 하나는 젠 20, 또 하나는 F-35를 거의 빼닮은 젠 31이라는 게 있는데. 라인도 똑같이 가져가네요. 네. 프리미엄하고 고급형. 근데 그 젠 31은 한동안 등장하다가 잠잠해요. 그래서 지금 별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는 최근에는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이제 젠 20은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공식 발표할 정도로 상당히 진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 20이 이제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중에는 일단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이 대상인데 사실은 이 말씀한 대로 이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그래서 요새 뭐 그걸 뭐 갑툭튀라고 합니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 존재,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예, 뭐 갑툭튀 비슷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젠 20이나 젠 31이나. 이제 원래 2020년 이후에야 중국은 5세대 스텔스기를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중국이 2년마다 주하이라는 데서 에어쇼를 하는데 2016년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실전 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호이 57보다 먼저 배치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젠 20이 더 관심을 끌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사실은 냉전 시절에는 소련 말고는 없었잖아요, 라이벌이. 근데 지금은 미국의 라이벌이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 이제 라이벌처럼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중국의 스텔스기 개발에 대해서 미국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그 수호이 57하고 비교하면서 보여드렸던 이제 요게 얘군요. 예, 이게 젠 20인데 뭐 좀 비슷합니다. 다른 기종들하고. 일단 뭐 이렇게 날개 형태도 그렇고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러시아가 1990년대에 개발했지만 사장됐던 미그 1.44 1.44요? 예, 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도 아니고 1.44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 배치된 건 아니고 러시아가 이제 개발했던 실험기 비슷하게 했던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F-22와의 경쟁에서 밀려났던 그 YF-23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공군에서는 위룡이라고 부르고요. 나토 코드네임으로는 파이어 팽 혹은 파이어 투스. 팽이란 건 어금니란 이제 송곳니란 뜻이죠. 네, 불송곳니 뭐 이렇게. 역시나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날개와 동체의 구분이 모호한 블렌디드 윙바디로 돼 있고, 길이는 20.3m니까 수호이 57보다도 살짝 깁니다. 폭 12.9m, 높이 4.5m. 전반적으로 아주 약간이지만 수호이 57이나 미국의 F-22보다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이 37,000kg이고 최대 속도는 이제 3,060km. 그러니까 마하 2.2가 좀 넘네요. 2.4 이렇게 좀 되겠네요. 작전 반경이 1,500에서 2,200km 이 정도의 이제 성능을 갖고 있고, 원래 이제 한 명이 타는 비행기 전투기인데 한편으로는 또 한 명이 전투기 조종을 맡고 뒷좌석 탑승자가 정밀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2인용 버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전 세계에 지금 도입된 모든 스텔스 전투기가 전부 1인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2인승 스텔스 전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은 이미 2011년에 이 J-20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꾸준한 개량을 거쳐서 이제 2017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까지는 100여 대를 도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소형 스텔스기인 J-31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F-22와 F-35의 역할을 J-20과 J-31에게 각각 맡기겠다.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약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평 꼬리 날개 대신에 이제 전방 수평 날개가 이 카나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카나드인데 이 날개가 이 카나드를 장착하고 있어서 이 카나드 때문에 스텔스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소위 57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싹 붙어 있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따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신뢰성 높은 대추력 엔진이나 고성능 레이더도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최신 전술기를 비롯한 현대 무기들은 여러 첨단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있던 걸 집어넣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요즘 이제 세계적 추세인데, F3이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런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일단 내놓고 좀씩 업그레이드를 하자. 저는 무장 능력은 어떻습니까? 좀 길이도 길고 하던데. 그 제니10이 기본적으로 또 중국에서 개발 중인 무기이기 때문에 개발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스펙이 안 알려진 게 네. 많습니다. 무장 능력도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내부 무장창도 원래 비밀이어서 원래 이렇게 딱 열어져 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F-22나 35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이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례적으로 좀 이렇게 뭐 공개한 건데, 젠20은 이제 세 곳에 내부 무장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측면에 이제 두 개의 무장창이 있는데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 2발, 그리고 중앙에 한 개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 6발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양측면에 이제 이게 내부 무장창에는 각각 한 발씩의 PL-1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미사일은 이제 2016년 12월에 서방 언론에서 처음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최대 사거리가 한 20km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영상 적외선 탐색기를 갖고 있어서 표적 탐지를 방해하는 적외선 플레이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이 된 이런 이제 신형 미사일로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 내부 장창에 들어가는 것은 PL-15라고 불리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다뤘던 암람이라고 중거리 미사일 있죠? 그 비슷한 성격의 걸로 보시면 되는데, 2015년 9월에 이제 처음 시험에 이제 성공을 했고, 기존에 이제 PL-10이라고 불리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량해 가지고 여기에 새 조종 날개하고 동체를 붙여서 사거리를 늘린 이런 미사일이고요. 이런 미사일들을 장착함으로써 젠20이 공중전 능력도 향상이 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뭐 우리나라랑 가깝나 아니면 뭐 대만 쪽 이렇게 되나요? 산동반도니까 우리나라랑 가깝죠. 산동이면 뭐 바로 옆에 아닙니까? 네. 예. 허베이성 창조 비행 훈련기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동부 전구에 공군 왕하이 대대까지 3곳에 있어요. 지금 3곳에 있는데, 산동반도에서는 이 J-21을 출격시킬 경우에 F-35가 배치된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에 30분 만에 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는 이제 일본 쪽에 있는 미군 기지들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동부 전구가 이제 작전 지역이 대만에 포함하게 되는 거고요. 제20의 동부 전구 배치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에 대만하고 미국의 군사 협력 강화 등을 겨냥한 것이고, 또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 활동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J-22 실전 배치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러시아도 좀 엔진이 참 이게 참 골치 아픈가 본데, 네. 이쪽 젠 쪽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의 현재 주력 전투기는 이 독자 개발한 젠10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전투기를 토대로 만든 젠11, 젠15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젠11은 이제 러시아의 수-27 플랭커를 모델로 해서 만든 모방 생산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젠10은 이제 단발
경전투기입니다. 이 중국 국산이고요. 젠15는 항공모함 탑재되는 함재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수입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젠20 시제기에 장착된 것도 원래 젠11용으로 개발된 WS10이라고 불리는 엔진인데 이 엔진은 문제가 뭐냐면 이 젠20이 F22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기체에는 쓰기에는 출력이 좀 작아요. 출력이 작고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F22는 슈퍼크루즈라고 지속적으로 초음속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슈퍼크루즈 기능도 일단 갖고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형 엔진이 아직 개발이 안 끝나서 기존 전투기 엔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도 이제 그런 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 오늘 핵심이 이 스텔스인데 스텔스 얘기를 또 이번에 또 쟤는 약간 좀 뒤늦게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스텔스 기능은 이 젠 20 어떻습니까? 스텔스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뭐 도전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급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도전하러 F-20에 도전하러 왔는데 스텔스가 안 돼. 잠깐만요, 저한테 미리 양해하라고 했는데 스텔스는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이것도 미묘한 게 인도의 이제 군사 정보 사이트 인도 국방연구소가 지난해 5월에 중국령 티베트에서 비행 훈련 중이던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스텔스기 제2공이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인도 공군의 전투기인 Su-30MKI 레이더에 그냥 탐지가 됐다는 거예요. 탐주가 되면 심각한 건데요, 이게. 예.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죠. 근데 전투기 레이더에 잡힌 거니까 무슨 조기 경보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이때 인도 공군 참모총장인 비렌더 싱 다노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20은 서구와 인도에서 알려지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텔스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일반 레이더, 스텔스 탐지 레이더는 고사하고 일반 레이더라도 잡힌다는 거예요.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나드가 네. 스텔스에 유리한 형상이 아니고 다시 한번 보지만 우리가 이게 특히 정말 갑툭튀 툭 튀어나와 있는 네. 카나드잖아요. 기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스텔스 도료의 성능이 웬만큼 훌륭하지 않으면 서방의 스텔스기들처럼 레이더에 의해서 잡음으로 처리될 만큼 RCA를 줄이는 게 힘들 거다. 이런 분석은 계속 있어 왔대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인도군의 주장은 또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또 인도군이 뭐 미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약간 걸러들을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좀 불신을 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 항공 기술을 또 너무 얕잡을 수가 없는 게 중국 방산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그 스텔스 전투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테라헤르츠파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이름은 좀 미묘한데 원리는 테라헤르츠요. 예, 테라헤르츠는 기가 위에 테라죠. 테라헤르츠파의 특징이 뭐냐면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비이온화 물질들은 투과하지만 금속 물질에서는 반사가 됩니다. 비이온화 어쪽에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금속에는 반사되고 그 밖의 것들은 그냥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형체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체에 특수 도료를 칠해서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테라헤르츠파는 그 특성 때문에 도료는 그냥 통과를 하고요. 반사가 안 되지. 뭐 통과를 하지만 금속 표면에 닿아서 그건 또 반사를 합니다. 그럼 도료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에요? 무력화되는 거죠. 예. 지금은 뭐 테라헤르츠파의 출력이 약해서 레이더 탐지 범위가 제한이 되지만 이것도 이제 발전이 되고 나면 지상 레이더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데 쓸 수 있다. 이걸 또 중국이 기술 개발을 좀 해왔고요. 그리고 제20의 그 AESA라고 하나요? 그 AESA. 예, 레이더 또 실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긴 이른데 이렇게 넉넉한 레이돔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1856개의 TR 모듈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레이더를 또 장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레이더 출력하고 안테나 면적 면에서 미국의 F-22 전투기에 장착되는 그 AN/APG-77 레이더와 동등한 수준일 것이다 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더 성능은 사실 뭐 출력과 안테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 뭐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는 신호 처리 장비라든가 혹은 레이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J22의 레이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 알긴 좀 어려워요. 네, 여러 가지 좀 베일에 쌓인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현존하는 최첨단 전투기 기술의 집약체이자 미래 공중전의 핵심으로 떠오르죠. 스텔스기. 그런데 스텔스기라는 게 워낙 비밀리에 이렇게 개발되고 또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디 추정 오피셜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영혼 간다고 이게 나올 게 아니에요. J20이 뜬금없는 곳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혼을 많이 갈아 넣었다고 신기한데요. 중국에서 뜬금없이 발견된 J20 어떤 얘기인지 본방가사에서 살펴봤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죠. 실제로 어릴 적 꿈을 이뤄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무적 전투기를 타고 전장을 누비거나 과학자가 되어 우주 비행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프라모델을 만들며 그 꿈을 소소하게나마 간직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오래된 꿈을 잊지 않고 더 새로운 꿈을 창조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도전기일까요? 최첨단 무기 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철저하게 비밀리에 개발되는 스텔스기. 그만큼 스텔스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데요. 특히 중국은 불법 카피로 짝퉁 무기들만 생산하다가 젠20을 비행에 성공시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중국의 자존심인 젠20 스텔스 전투기가 2017년 후베이성 한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등장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일반인들은 실제로 보기 힘든 이 젠20 스텔스 전투기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며 마치 UFO라도 발견된 것처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체 이 전투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이 젠20 스텔스기는 진짜가 아닌 가짜, 바로 동네 주민인 구춘린 씨와 친구들이 제작한 전투기 모형이었던 것인데요. 일반인이 시골의 낡은 공장에서 스텔스 전투기 외형을 똑같이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 모형 스텔스 전투기는 20m 밖에서는 실제 젠20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도 똑같았고 디테일한 부분 모두 정교하게 제작되었는데요. 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투기 모형의 주요 구조는 강철로 약 5톤 이상의 강철이 쓰였습니다. 또한 전투기 형태를 정밀하게 제작하기 위해 조종실 캐노피를 일체형으로 만들었죠. 또 젠20의 옆날개 유입구와 꼬리 부분의 벡터 노즐, 그리고 외부 도장까지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숨어있던 제야의 프라모델 고수, 아니 금손 농민인데요. 의지의 사나이 구춘린 씨는 이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약 3,400만 원을 투자했고 제작 기간도 1년 넘게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구춘린 씨는 대체 왜 이 힘든 제작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사실 구춘린과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비행사가 되고 싶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오랜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전투기까지 만들어낸 것이죠. 덕분에 중국에서는 구춘린 씨를 보며 모형 전차나 정말 비행 가능한 헬기를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꿈이 또 다른 꿈을 꿈틀거리게 한 순기능이네요. 그런데 전투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만든 실제 같은 가짜 전투기는 또 있었다는데요. 구춘린보다 10년 전 네덜란드의 아서 반 포펠은 군용 전투기 F-35 라이트닝을 그대로 축소해 만든 가짜 전투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 전투기는 날 수는 없지만
땅 위에서 시속 8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요. 설계도를 구할 수 없어 애를 먹었지만 포펠 역시 비행기에 대한 꿈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진과 플라스틱 모형을 참고자료로 사용해 오랜 연구와 실패를 거듭했고 결국 무려 3,500여 시간을 들인 끝에 철, 나무, 하드폼, 에폭시 수지를 재료로 한 세상에 하나뿐인 F-35 라이트닝을 창조해낸 것이죠. 역시나 집념의 사나이 덕후 인정입니다. 이 가짜 전투기 작다고 무시할 존재가 아닌데요. 조종석 안에는 카메라와 모니터까지 완비, 음향과 조명 효과까지 갖췄는데요. 게다가 가짜 연료 냄새까지 풍겼다고 하네요. 비행기에 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집니다. 꿈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이들의 놀라운 도전기. 참 괜히 마음이 찡하네요.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으신가요?